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재령 정혜성입니다. 이번에 들으신 곡은 복음성가입니다. 예, 복음성가입니다. 그냥 이걸 듣고 싶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철도 선로를 드디어 끝내고, 3강에 걸쳐서 드디어 끝내고, 철도 차량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일단 철도 차량 들어가기 전에, 저번에 배웠던 철도 선로에 대해서 복습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철도 개론, 철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뭐가 있었고, 철도 계획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4강부터 6강까지는 철도 선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철도 선로부터 복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강부터 6강까지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철도 선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로가 무엇인지 배웠었죠? 자, 선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선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었나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우리는 선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로에 관련해서 구조가 있었죠. 선로의 구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궤관이었어요. 자, 선로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궤관인데, 궤관이 뭐냐? 궤관 같은 경우면, 궤관이라 하면 레일면에서 하방 14mm 점의 레일 두부 내측 간의 최단 거리를 우리는 궤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표준 궤관으로서 몇 밀리미터가 있었어요? 1435mm가 표준 궤관이라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궤도의 중심 간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정거장 외일 경우에는 2선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4m 이상, 3선 이상의 경우에는 인접하는 선로 중 하나는 4.3m 이상, 정거장 내에서는 4.3m 이상 선로 사이에 전차 선로, 지지주 및 신호기 등을 설치 시 그만큼 확대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철도 선로 하면서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한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차량 한계가 있고 건축 한계가 있었죠. 이것을 제가 이제 4강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을 텐데, 여기서 차량 한계라는 것은 차량 단면의 최대 치수를 제한한 것으로 차량의 어떠한 부분도 이 한계 내에 저촉되는 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차량 한계라고 그랬고요. 그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건축 한계 같은 경우에는, 건축 한계는 차량 운전이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의 일정 공간을 설정하는 한계로서 건물과 모든 건조물은 이 한계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건축한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계의 폭과 높이는 제가 그림을 그리가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건축한계의 폭은 3.6m,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는 5.15m라고 정의를 하였다고 했었죠. 이런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궤도의 구성 중에 레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레일은 뭐예요? 열차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했죠. 그리고 이 레일의 무게는 일반적으로 단위 미터당 중량 킬로그램인데, 즉 킬로그램 퍼 미터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었고요. 그리고 레일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50kN 레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레일의 재질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죠. 이 50kg 퍼 뉴턴의 레일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레일은 탄소 강레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특히 탄소가 제일 많겠죠. 탄소, 규소, 망간, 인, 유황 등이 그 50kg의 이제 레일의 재질이 되어 있어요. 보통 레일의 재질이 그래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정척 레일은 25m 정도 되고, 단척 레일은 10m에서 25m 정도 되고, 그리고 25m에서 200m를 우리는 장척 레일이라 그러는데, 200m를 넘어가는 순간 장대 레일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일 하면 또 내구 연한이 있었죠. 레일의 내구 연한은 훼손, 부식, 마모 등의 3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일 피로 현상이 있으면 레일을 교체하여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레일의 수명은 궤도, 노반, 운전환경, 통과통수 등에 지배합니다. 그래서 직선부에서는 20년에서 30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요. 해안에서는 12년에서 16년 사이에 갈아줘야 되고요.
터널 내에서는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여러분들 레일을 갈아주셔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일 이음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레일 이음매 판이 있어요. 레일 이음매 판이 있는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이제 장대일 레일을 구성해 주는데 이 장대일 레일을 구성 안 하는 이유는 구성을 하게 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대 레일이 꾸불꾸불해져요. 왜냐하면 엿가락처럼 늘어나거든요. 레일이 60도가 넘어가면서. 근데 이렇게 짧은 정적 레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쓰고 괜히 왜 레일 이음매를 갈아주냐면요. 그렇게 되면 여름이 되면 그게 지가 알아서 밀착이 돼요. 근데 겨울이 되면 당연히 떨어져 있겠지만 여름이 되면 엄청 밀착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일로 인해서 동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레일 이음매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정적 레일로 일부러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 레일 이음매판의 구비 조건으로서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배웠었죠. 뭐가 있었어요? 이 이음매 이외의 부분과 강도와 강성이 동일할 것.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와 철거가 용이할 것. 레일의 온도 신축에 대하여 길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 아까 설명했던 거죠. 그리고 연직 하중뿐만 아니라 횡압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가격이 저렴하고 보수에 편리할 것. 이게 바로 레일 이음매판의 구비 조건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레일의 용접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가장 효율이 높은 용접법이 전기 플래시버트 용접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앞접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과 산화철의 분말을 혼합한 테르민 용접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일 다음에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침묵은 뭐였었어요? 침묵은 레일이 있잖아요. 그 레일 밑에 이제 간격을 바르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침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우리가 침묵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배웠었죠. 뭐가 있었어요? 레일과 견고한 체결에 적당하고 열차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되고요. 탄성, 완충성, 내구성 등이 풍부할 것. 도상 저항이 크고 도상 다지기 작업에 편리한 치수일 것. 취급이 용이하고 내구 연한이 길고 경제적일 것. 이것이 바로 침묵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침묵. 목침묵은 탄성이 풍부하여 완충성이 크고 보수와 갱한 작업이 용이하며 전기 절연도가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침묵 같은 경우는 방부 처리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베셀법, 로리법, 유용핑법, 볼튼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침묵의 또 종류로서 하나 더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PC 침묵이 있었어요. PC 침묵의 특징은 뭐냐면 균열이 생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균열이 생겨도 탄성한계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비용이 절감되며 도상 저항이 크고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취급이 어렵고 도상을 보수할 때 파괴되기 쉬우며 전기절연이 목침묵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소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바로 PC 침묵의 결점이 되겠습니다. 이 PC 침묵 같은 경우는 연간 검사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데 본선 2회 이상과 측선 1회 이상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4강에서 도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도상의 목적으로는 뭘까요? 레일 및 침묵 등에서 전달된 하중을 널리 노반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침묵과 레일을 탄성적으로 지지하고 차량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하고 궤도의 열화를 경감시킨다. 궤도의 파괴를 경감시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도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콘크리트 도상을 또 들 수 있는데 이 콘크리트 도상은 지하철에서 많이 쓰이긴 한데 문제점이 뭐냐면 틀림 발생 시 보수 작업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결점이 있다라는 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슬래브 궤도가 있는데 이 슬래브 궤도 같은 경우에는 블러식 직결 궤도의 결점을 개선한 신궤도 구조로서 궤도 슬래브와 산 콘크리트 및 이 사이의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슬래브 궤도라고 그래요. 이것도 도상에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일 버팀쇠입니다. 레일 버팀쇠가 왜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요? 자, 그 무거운 전동차를 끌고 가야 되잖아. 근데 레일이 흔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탈선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탈선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침묵과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레일 버팀쇠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 레일 버팀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곡선부에는 궤도 외측에 철제 또는 목재 지지제를 부소를 하는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데, 곡선 반경이 적으면 부솔 간격을 적게 하여 많은 지제를 사용하고, 곡선 반경이 크면 간격을 크게 하여 못으로 신목에 고정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부엔 차량 충격이 심하므로 궤관 확보가 곤란하여 매 침묵마다 강제의 경고한 레일 버팀쇠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레일 버팀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번째 강의 때는 분기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분기기, 선로바, 꿈틀. 분기기가 뭘까?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 그러니까 1차원 수송 통로에서 타 궤도로 전이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궤도상의 설비를 우리는 분기기라 그러는데, 이 분기기에는 3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분기기 3요소로서 어느 궤도에 진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부분인 포인트부가 있고요. 그 다음 중간 부분 있죠? 포인트 구단에서 크로싱 전단까지 부분인 리드부가 있고요. 그럼 그 크로싱부는 뭘까요? 마지막 크로싱부는 개간선, 레일이 교차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나뉘는 부분을 크로싱부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3가지 알아두시고, 분기기 하면 또 대양과 배양 빼먹을 수 없죠. 대양이라는 것은 뭐냐? 그쵸? 우리가 갈리는 부분 쪽으로 가는데 그 길을 대양이라고 그러고요. 갈리는 부분에서 이제 도로가 모아지는 쪽으로 갈 때가 우린 배양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상시 개통대, 그리고 정위와 반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정위라는 것은 상시 개통되어 있는 방향을 얘기하고요. 반대로 개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정위의 표준으로 4-5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봤는데요. 본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을 우린 정위로 합니다. 그리고 단선의 상하 본선에서는 열차의 진입 방향을 우리는 정위라고 그러죠. 그리고 본선과 측선에서는 본선의 방향을 우리는 정위로 표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본선, 안전, 측선 상호간에는 안전, 측선의 방향이 정위가 되겠고요. 측선 상호간에는 중요한 방향을 정위로 하고, 탈선 포인트가 있는 선에는 차량을 탈선시키는 방향이죠. 차량을 탈선시키는 방향을 우리는 정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 표준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분기기 하면 입사각 중요하죠. 입사각이 좋은 조건이 뭘까요? 입사각이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왜냐? 입사각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요. 원심력의 작용을 받아요. 제가 이제 원심력, 구심력 관련해서는 운전이론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원심력의 작용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하고 비슷한 건데,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곡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바깥 부분으로 나가려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 오래 달리기 하다 보면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특징이 있잖아요. 안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탈선이 바깥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캔트를 도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열차 같은 경우는 고속운전을 하는 열차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크로싱에 대해서 배웠긴 했는데, 그 중에서 고정 크로싱이 가장 중요했다고 했어요. 크로싱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는 고정 크로싱이라고 그러는데, 크로싱의 각부가 고정되어 유연료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든지 간에 결선부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진동과 소음이 크고 승차 기분이 불쾌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고정 크로싱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 6강에서 배운 횡압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었죠. 전향 횡압, 곡선 통과 시 불평한 원심력을 의한 것, 차량 동료에 의한 관성력에 의한 것,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켄트에 대해 설명했죠. 뭐예요? 외측 레일을 내측 레일보다 높게 부서라는 거 해서 켄트의 공식 켄트의 공식에서 C콜 11.8 R분의 V제곱 마이너스 C'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켄트 부정량에 대해서 배웠어요. 켄트 부정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가지고 있죠. 고속열차의 경우에는 켄트가 부족하게 되고 저속열차의 경우에는 켄트가 남게 되는데 이처럼 고속열차에 부족한 켄트의 양을 우리는 켄트 부정량이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나라 철도의 최대 허용 켄트 부정량은 몇 밀리미터다? 100mm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선 체감으로 곡선 방향을 정한다. 이러한 특징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육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완화곡선이에요. 완화곡선은 직선 궤관 있잖아요. 직선 레일이 있고 곡선 레일이 있어요. 그 사이에 완만한 곡선을 넣어주는 게 바로 완화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철도공학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면은 철도 차량이 직선에서 곡선으로 진입 시 혹은 그 반대로 곡선에서 직선으로 진행할 때 열차의 주행 방향이 급변하여 나타날 차량의 동료를 줄이기 위해 직선과 곡선 사이에 삽입한다 라는 거죠. 곡선을 주행할 때 발생하는 부상 탈선을 막기 위해 켄트의 체감을 완만하게 하고요. 켄트 부정량의 변화는 승차감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곡선에 대해서 배웠어요. 전곡선. 선로구배의 변환점에서는 열차가 통과할 때 열차 전후 방향으로 상하 동력 가속도가 증대되어서 이러한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배 변환점에 전곡선을 투입해야 된다. 여기서 구배는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전곡선은 보통 원곡선으로 반경 3000m에서 4000m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철도에서는 인적 구배 변화가 1급과 2급선에서는 1000분의 4, 그러니까 4%밀이 되겠죠. 3급과 4급선에는 이제 5%밀을 초과할 때는 전곡선을 삽입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5%밀을 초과할 때 전곡선이 5%밀을 초과할 때는 곡선 방향이 3000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급 기울기, 최급 구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전차용 선로는 그 한도를 35%밀로 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켄트와 전혀 상반된 개념인 슬랙 같은 경우에는요. 차륜에는 차륜의 레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프렌지가 있어 곡선부로 원활하게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프렌지가 있었죠. 제가 차륜을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때 내측에 있는 레일을 괴간 외측으로 약간 확대시키는 것을 우리는 슬랙이라 그래요. 그래서 슬랙은 30mm 이하로 하고 곡철 같은 경우에는 곡선 방향을 600mm 이하, 지하철은 곡선 방향은 800mm 이하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 배웠으니까 알겠죠?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임시 신호기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3가지 해놨죠. 서행 신호기, 서행 예고 신호기, 서행 해제 신호기 배웠었고요. 장대 레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철도 선로에 대한 관련한 내용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 바로 철도 차량과 관련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철도 차량 관련해서도 한강의 내에 다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2강의로 뺄게요. 2강의로 빼는데 시간이 안 되면 3강의로 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내용이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철도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철도 공학 개론이라든지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이라든지 학부 과정에서 교수님한테 열심히 배우시면 되고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시험에 어떤 게 잘 나오는지 그것만 추려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건 바라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것까지 가르쳐 드리게 되면 교수님은 뭐 먹고 살라고? 그렇죠. 물론 요 강의가 인기 없는 과목이긴 한데 인기가 없긴 한데 그래도 너무 대놓고 가르치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거의 요약 정도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는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철도 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철도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분명히 철도 개론에서 배웠던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도 개론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철도 개론에서 우리 배웠는데 이 철도 차량에 대해서 그러면 이 철도 차량이 뭘까? 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특징과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차량은 한 쌍의 차바퀴를 갖춘 2조, 2조 이상의 차축 위에 차체를 실어 전용의 궤도 위를 주행할 수 있는 설비로 우리는 철도 차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강조하게 설명했던 게 뭐냐면 두 축이 평행하게 고정 축과에 의해서 간결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객차가 있고 화차가 있고 동력차가 있고 특수차 이런 모든 차량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철도 차량이라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철도 차량에 어떠한 구성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객차, 화차 이런 것들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철도 차량이 되겠고요.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사용이 되는지를 배우는 게 우리가 철도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종류에 따른 분류가 있거든요. 전기차, 내연차, 전기차가 있고 수송 대상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해가지고 여객차, 화물차가 있어요. 그리고 열차 견인 동력 유무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동력차와 비동력차가 있는데 이 동력차와 비동력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열차 견인 동력 유무에 따른 분류로서 동력차가 있는데요. 이 동력차 같은 경우에는요, 원동기를 가지며 단독 또는 자기 이외의 차량과 연결되어 운전하는 차량을 우리는 동력차라 그래요. 그래서 동력차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전기기관차가 있고요, 디젤기관차가 있고요, 전기기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전동차가 있죠, 디젤동차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동력차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동력차는 뭐가 있을까요? 객차와 화차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동기를 가지지 않는 차겠죠? 비동력차는 원동기를 가지고 있는 차를 동력차라 그러고 원동기를 가지지 않는 차를 비동력차라 그러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되는 게 동력 집중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도 꼭 알아두세요. 먼저 동력 집중식 차가 있는데 이 동력 집중식은 뭐냐면 열차의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다. 열차의 구동력을 견인차에 집중하는 방식을 우리는 동력 집중식 차라 그래요. 그래서 특징으로는 뭐가 있냐면 피견인 차량인 객차나 화차의 구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동력 집중식 차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디젤 기관차, 그리고 새마을형 동차, 새마을호죠. 그리고 전기 기관차가 바로 동력 집중식 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동력 분산식 차는 뭘까요? 이걸 얘기하죠.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전동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동차, 일반 무궁화형차, 일반 동차 등 전동차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동력 분산식 차는요. 근데 이 동력 분산식 차는 이거예요. 여객차의 동력원인 디젤 기관이나 전동기를 장착하여 열차 견인에 필요한 동력을 분산하는 방식을 우리는 동력 분산식 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동차를 예를 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이제 동력 분산식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 하면 전동차를 딱 찍어오면 되죠. 대표적인 예가 전동차가 되기 때문에. 동력 집중지차에 옳지 않는 것은 내가 전동차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젤차의 동력 전달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디젤차의 동력 전달과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디젤 엔진은 일정 회전수 이하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동력 전달 방식이 있거든요. 동력 전달 방식이 있거든요. 이 동력 전달 방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어식, 액체식, 전기식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기어식. 기어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어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동 및 변속 시의 쇼크가 크고 총괄 제어가 곤란하여 중년 운용이나 편성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기어식이라는 게. 그 다음에 액체식. 액체식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식에 비해서 차량 중량이 가볍고 제작비가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식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전기식은 이제 견인 전동기 있죠. 트랙션 모터에 공급하여 동륜을 구동하는 방식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식 같은 경우는 디젤 전기 기관차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견인 전동기에 공급하여 동륜을 구동하는 방식이고, 차량의 중량이 무겁고 그 다음에 제작비도 고가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전기식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동력 전달 방식이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집전 장치죠. 잠깐만요. 이 집전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뜬금없지만 집전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집전 장치. 집전 장치에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팬터그래프랑 트롤리폴, 그리고 뷰겔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우리 이제 전기차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기동차에서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전기차의 제어 방식이 있는데요. 이 직류 전기차의 제어 방식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항 제어 방식이 있고요. 그렇죠. 직백열 조합 및 약계자를 병용하는 저항 제어 방식이 있고요. 초포 제어 방식이 있어요. 초포 제어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직류 전기차의 제어 방식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들은 운전이론에 설명해 드릴게요. 초포 제어 방식은 전기차의 전동기 제어 방법으로서 전력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초포 제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버터 제어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직류 전기차의 제어 방식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 마이크로 땀 닦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동차 하면 VVVF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시죠? VVVF? 교직류 전차의 제어 방식 VVVF인데, VVVF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Variable Voltage, Variable Frequency. 전압이 변하고, 그리고 주파수가 변하는 건데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유도전동기에 공급하는 교류의 전압과 주파수를 자유로 조절하여 전차를 제어하는 방식으로서 전파 잡음이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VVVF의 특징이라는 것만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가 있죠?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 잠깐만요.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가 있는데,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 공기제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공기제동과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제동장치의 종류가 있어요. 제동장치의 종류로서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제동장치의 종류. 오케이, 이제 알겠다. 자,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로서의 종류를 보면요, 이게 있어요. 삼동 밸브가 있고요, 공기통이 있고, 공기압축기가 있는데, 이 여러가지 등등이 우리가 제동장치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동장치로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먼저 브레이크 슈, 그러니까 재륜자를 이용한 제동장치로서 재륜자 제동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륜자 단면 제동장치라고도 하는데, 뭔 의미냐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차륜 단면과 주철제 브레이크 슈 사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제동하는 구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를 다시 말하면 재륜자로 직접 차륜 단면을 눌러서 제동하는 방식을 우리는 재륜자 제동장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디스크 제동장치. 디스크 제동장치는 재륜자로 차륜과 달리 별개의 회전체를 눌러 제동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기 힘들죠? 사실 저도 구분하기는 힘든데, 재륜자 제동장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륜자를 직접 차륜 단면 눌러서 제동하는 방식이라 그랬는데, 늘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이물질과 단면이 미소한 흠을 없애주는 그런 뛰어난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디스크 제동장치는 공기압으로 하기 때문에 디스크 제동장치는 공기압으로 제동을 거는 장치다. 근데 둘 다 제동장치는 거의 공기압이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차이점이라고 하기 좀 어렵기도 해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제동장치로서 와전류 제동이 있어요. 와전류 제동이 뭐냐면 에디 커런트 제동이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제동을 거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자석과 궤도의 상대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제동력을 이용한 것을 우리는 와전류 제동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설명하는 게 낫겠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차를 지나다니게 되면 지나다니다 보면 테이퍼 형상 있죠. 이 테이퍼 형상이 깎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차량이 또 진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위 사행동이 일어나기 쉬운 문제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테이퍼 형상 차륜의 문제점은 사행동이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륜이 계속 세기 때문에 쇠와 부딪히면 또 깎일 수도 있잖아요. 깎일 수도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갑자기 이제 차량이 진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운전이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행동이라 해가지고 이제 뱀처럼 사가 뭐냐 뱀사자예요. 그래서 사행동이라는 게 뱀사자인데 차가 이게 좌우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에요. 진동이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단 말이에요. 상하 진동, 좌우 진동, 이제 뭐 S자형 진동, 여러 가지 진동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1차 사행동이 있고 1축 사행동이 있고 2축 사행동이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운전이론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차륜에 대한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철도 차량 관련해서는 1시간으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휴, 이거부터 다음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철도 차량의 제동장치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추잡도 아니고 무슨.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행동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 해가지고 열차의 속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철도 차량 전반적인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오늘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있겠네요. 지금 제가 방송할 때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강의 들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철도 차량에 관련한 내용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실수할 뻔했네. 수고하셨습니다.